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찬영과 함께합니다. 탑골 매치 가겠습니다. 아, 예. 네, 첫 번째 이 영상 네. 0405 시즌 첼시 대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뜨거운 반응 그리고 굉장히 긴 러닝타임. 굉장히 저는 편집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야, 애니메이션이 막 들어가고 그런 애니메이션까지. 예. 저희가 새로운 요원인데 예. 요원이 둘이 들어왔어요. 네. 한 명이 그 영상을 편집하고 지금 그 한 명이 이거를 이제 그 촬영을 뜨러 들어왔거든요. 네네네. 앞으로 50분은 못 나갑니다. 네. 그래서 알고 있는 건지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러더니 나갔다 이 오더라고. 친구가 그건가요? 그 애니메이션 만든 친구인가요? 밖에 있는 친구입니다. 밖에 있는 친구입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길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주 형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찬우 형이 오늘 다룬 이 클래식 매치, 네. 이 좋은 이 경기는 트래블 맨유의 4강전입니다. 네. 예. 많은 분들이 이 바이에른 그러니까 바이언과의 결승전을 많이 기억을 하고,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나이가 어린 친구들도 맨유 팬이라면 알아. 한 번쯤은 다 이제 트래블을 달성했던,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또 경기가 워낙 추가 시간에 2골을 터지면서 역전을 해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극적인데, 사실은 그 결승전이 있기 전 이 4강전도 굉장히 극적인 승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유가 올라가게 된 건데, 어떻게 보면 바이언과의 경기에서 그런 엄청난 역전승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전초전, 그리고 그 역전승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원동력, 그게 바로 이 경기, 좋아요. 유벤투스와의 경기를 맨유가 극복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어서 이 경기를 선정을 해봤는데 사실 좀 걱정은 됩니다. 예, 아무래도 워낙 옛날 얘기라. 저도 이때가 이제 중1 때라 이걸 라이브로 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해외 축구를 보기 시작한 2000년대 네. 초반에 찾아보다 보니 본 거였는데 그렇죠. 하나 보장하는 건 여러분이 생소할 수 있지만 경기는 굉장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경기 대단한 경기. 굉장히 재밌는 경기입니다. 이게 네. 벌써 21년 전이니까. 네. 이때 저는 괜찮았거든요. 이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죠? 이때 23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때 중1 이럴 때인데 형이랑 네. 나이 차이 확 느껴져요. 네. 23살, 99년도에 학교를 그때 휴학을 하고, 아하. 학교를 휴학하고 굉장히 그 유유자적하게 지내던. 좀 여유롭게. 그래서 굉장히 저희 취미 생활을 한껏 즐길 수 있었던. 게임도 하고 축구도 보고 그렇죠. 음악도 듣고 형이 그런 좋아하는 거 다 하고. 다 하고 있었던. 술도 때리고. 그렇죠. 네. 굉장히 그때부터 제가 사실 20대 완전 초반에는 술을 많이 안 먹었어요.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요 시기 한 23, 4 요때 넘어갈 때부터 술을 좀 먹기 시작했고, 요때 제가 또 스노보드를 타기 시작해서 굉장히 재밌게 기억이 납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98, 99년 이 챔피언스리그, UEFA 챔피언스리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시즌의 챔피언스리그는 지금처럼 32개 팀이 본선에 나가는 게 아니라 24개 팀이 본선에 참가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24개 팀이 6개 조로 나뉘어서 이제 조별 라운드를 치르고, 각 조의 1위 팀들, 그럼 6팀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각 조의 2위 팀 중에서 가장 승점이 높은 두 팀. 그래서 8개 팀이 바로 8강으로 갔습니다. 약간 느낌은 진짜 챔피언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챔피언스리그가 사실 조별 라운드가 도입된 것도 얼마 안 됐어요. 조별리그가 또 1차 조별리그, 2차 조별리그 한 다음에 바로 8강으로 가고 있었죠. 중간에 그렇게 2차 조별라운드로 나눴던 시즌이 있었어요. 네. 그 전에 맨 처음에, 그러니까 9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조별 라운드가 생겼는데, 그 이전에는 뭐였냐면 그냥 각 팀 챔피언들이 나와서 그냥 노가웃 토너먼트 계속 붙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치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즌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으로 24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였고, 99, 2000 시즌부터는 그 시즌부터는 이제 32개 팀이 본선에 참가하는 그런 팀이 됩니다. 자, 맨유에 대한 얘기를 짧게 영조형 어느 정도 했으니까 맨유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앞에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92, 93 시즌 이 시즌 이제 EPL이 출범을 하죠. 프리미어리그로 이제 재출범이 된. 출범을 하게 되죠. 출범하자마자 맨유가 우승을 합니다. 이게 근데 퍼거슨 감독 아래서 리그 우승을 처음 한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참 맨유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이 시즌에.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클럽은 확실히 맨유죠. 그러니까 잉글랜드 리그를 대표하는 클럽이라고 그런다면 지금도 맨유. 근데 이제는 맨유일 거예요. 이제 뭐 맨유 리버풀인데 리버풀에서 그 사이에 리버풀이 조금 부진한 사이 맨유가 이렇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근데 EPL로 한정하면 무조건 맨유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첫 EPL이 출범한 이후부터 맨유는 퍼거슨 감독이 이제 은퇴할 때까지 그러니까 정말 숫한 도전을 받아왔어요. 그렇죠. 그중에 때로는 잠깐 왕자를 내주기도 했었으나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명실상부하게 1등 클럽은 맨유죠. 그러니까 94, 95 시즌 이제 블랙번한테 잠깐 이제 우승을 내주기도 했었는데 맨유가 이 시기에 베컴, 긱스, 스콜스, 네빌 형제 이러면서 유스에서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선수들이 이제 선수로 이제 출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맨유 천하가 진짜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시즌이었었는데, 97, 98 시즌에 정말 치열하게 우승 다툼을 한 끝에 아스널한테 우승을 내주게 됩니다. 이게 아스널이 막판에, 그러니까 10연승인가? 그러니까 하여튼. 장난 아니었어요. 16경기를 한 번도 안 이면서 쭉 치고 올라오면서 역전 우승을 해내요, 아스널이. 그때 기사를 당시에 찾아보면 약간 고가워합니다.
일본에서 그치. 날아온 프랑스인 맞아. 새끼가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있어요. 벵거가 그때 나고야 그랑프라스 감독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잉글랜드 입장에서 득본 거야 얘는. 새끼가 와가지고 약간 네. 이런 느낌이었다는 맞아요. 기사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충격, 사실 블랙번이 우승할 때도 1점 차긴 했었거든요. 승점 1점 차긴 했었는데 이 시즌도 1점 차로 이제 맨유가 준우승을 하는데 그때는 블랙번이랑 두 번 경기에서 두 번 다 맨유가 이겼어요. 근데 아스널과의 경기 이 시즌 97, 98 시즌에 아스널과 두 번에서 두 번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과 다른 스타일 더 세련되고 그렇지. 더 대륙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 와가지고 축구 스타일이 달랐으니까. 이거를 딱 재편을 네. 해버리니까 맨유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고가워하는 감정도 이 우승으로 그렇죠. 벵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이때부터 이제 뭐야 이거 우리 스타일이 안 그렇지. 통하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좀 들기 시작했던 야, 이거 거예요. 맨유 천하가 끝나나?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98, 99 시즌을 앞두고 맨유가 굉장히 중요한 영입 두 개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스톤 빌라로부터 드와이트 요크를 영입하는 거였고 또 하나가 엔토번부터 야프스탐을 영입하는 그쵸. 겁니다. 예. 이 두 선수의 영입으로 공수 모두 다 한 차원 업그레이드된 그런 팀으로 변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챔피언스리그 4강전을 치르는 시점, 이 4월 초 시점이었었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맨유는 아스널 첼시랑 굉장히 치열하게 이제 선두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이제 1점 차인가 그러면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선두를 유지하고 있던 시점이었었어요. 이 시즌 보면은 굉장히 뭐, 득점왕 이제 드와이트 요크. 예. 차지하는데, 물론 하셀바잉크, 리즈, 정말 리즈 시절이죠. 하셀바잉크, 리버풀의 오원도 이때 굉장히 잘했습니다. 골수가 낮아요. 네, 근데 이제 18골밖에 못 예. 넣고, 네, 요 시즌에 아넬카. 아스널이도 아넬카가 굉장히 득점 많이 했었고. 이때 아넬카는 천재의 탄생이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베르캄프가 굉장히 좋은 호흡을 정말로. 이러면서 이제 앤디 콜도 이제 17골 넣고 굉장히 그다음에 아스톤 빌라가 대신 영입한 드와이트 요크 보내고 영입한 디온 더블린도 한 14골. 더블린. 예. 디온 더블린 또 맨유에서 뛰었으니까. 그렇죠. 예. 또 멀티플레이어고. 예. 요 시즌은 사실 전반기 아스톤 빌라가 돌풍이었거든요. 아스톤 빌라가 돌풍을 하다 후반기 들어오면서 진짜 드라마틱하게 이 꼬꾸라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위가 쭉쭉 내려갑니다. 네.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참고로 최종 순위 6위. 네. 네. 요때 사실 보스니치 골키퍼가 굉장히 잘했는데, 얼마 전에. 그래, SL에서 얘기했던. 네, 맞아요. 얼마 전에 저기 형살이랑 한 것도 얘기했었잖아요. 얘기했었어요. 징계에 나왔던 맞아요. 선수 중에서. 보스니치가 이때 잘해서 이제 맨유가 이제 영입을 하죠. 그러나 망하죠. 예. 여러분, 아마 댓글 중에 많이 나왔을 텐데, 최근에 제가 뭐 감히 어디다 뭐 돈을 써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요즘 상황이 어렵습니다. 근데 만약에 700원 정도의 여유가 있다 하시면 히든풋볼 SL은 옛날 축구 얘기 좀 좋아하신다. 그럼 지난해 차부터 들으시면 당분간은 굉장히 만족스럽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뭐 시간이 조금 지난 것 중에 저희가 이제 오프 시즌 때 하던 것도 있으니까 혹시라도 좀 미심쩍다. 또 한번 들어보시고 재밌습니다. 들어보시고 재밌다 그러면 왜 축구 고인물하는지 이 두 형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첼시도 굉장히 잘했어요 이 시즌에 어쨌든 간에. 요때 그 지안파르코 촐라 있을 때고 촐라 있을 때고 그다음 구스포에트 포예 토레안드로 플로 뭐 이런 선수들이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유벤투스 얘기를 해볼게요. 유벤투스는 이제 90년대가 사실 이탈리아 리그가 7공주 시대라고 해서 그렇죠. 추앙받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리그 우승 자체는 밀란하고 유베가 계속 나눠 먹던. 그러니까 이때 인테르가 조금 스쿠데토 98년 UEFA 말고는 못 땄죠. 예, 인테르는 우승은 못 하고요. 유에파컵은 이제 90년대 들어 3번을 우승합니다. 3번 했구나. 근데 많이 우승을 하게 되죠. 그래서 90년대 난리예요. 뭐요? 세리아 7공주 해달라고. 7공주 시절? 네, 그거 해달라. 그거 옛날 얘기라서. 네. 잠깐씩 뭐 나오겠죠. 뭐 하다 보면 나오겠죠. 나오겠죠.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에는 이제 밀란이 이제 많이 우승을 했었고, 그 당시 이제 튤립상 총사가 이제 활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중반부터 95, 96 시즌, 그러니까 중반대부터는 이제 유벤투스가 이제 우승을 많이 차지합니다. 유벤투스가 이제 트라파트니 감독 이후에 리피 감독이 이제 팀을 맡으면서 팀을 이제 잘 꾸려 나갔죠. 그렇죠. 그러면서 95, 96 시즌부터 3년 연속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가는데 물론 뭐 우승은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처음 한 번밖에 못하긴 했는데 어쨌건 간에 밀란이 그때 유럽을 지배했었고 그걸 바통으로 이어받아서 유베가 또 유럽을 지배하고 이러면서 야 이탈리아 리그가 전성기다 완전 전성기를 맞이를 했었죠. 요 시즌에. 그런데 당연히, 그러니까 97, 98 시즌, 이 직전 시즌에도 사실 인테르가 호나우두 영입하면서 굉장히 야심차게 했는데, 결국 호나우두의 인테르를 제치고, 유벤투스가 우승을 차지하죠. 근데 98, 99 시즌을 앞두고 유벤투스가 굉장히 큰 악재가 터집니다. 이 악재가 뭐냐 하면은, 바로 델피에로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미 프랑스 월드컵 당시에 델피에로 선수가 부상 때문에 제대로 못 뛰었었거든요. 그래서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뭐 초반에 한 2달 정도는 이제 뭐 잘 뛰는가 싶었었는데 11월 달에 바로 십자인대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이 완전 아웃. 진짜 아웃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델피에로 선수가 이 전 시즌에 21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팀의 주 득점원이었었는데 이런 선수가 빠지게 되니까 팀에 당연히 타격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유벤투스가 전반기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아서 겨울에 그러면 급하잖아. 와 누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델피에로 못 뛰니까. 그래서 겨울에 굉장히 야심차게 당시에 프랑스 모나코에서 엄청 잘 뛰던 누구죠? 앙리! 아하! 그렇지. 모나코에서 유배가지. 네. 그러나 앙리는 전혀 유벤투스에서 행망. 그러고 보면 아스날 전설의 투톱은 다 세리아에서 아픈 기억을 안고 왔던 베르캄포 앙리. 그때 이제 그 이탈리아 리그에서 공격수들이 뛰기 너무 힘들다. 그렇지. 공격수들이 골을 못 넣는 리그다. 막 그런 얘기 있었지. 너무 빡빡하니까. 앙리가 진짜 그 아스날 시절에 보여줬던 모습이랑 충분히 델피에로를 대체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충분하죠. 근데 진짜 이 리그에서 3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물론 반 시즌밖에 안 뛰긴 했었는데 뭐 어쨌든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이 시즌에 유벤투스가 리그 득점이 엄청나게 감소를 해요. 그래서 97, 98 시즌에는 팀 득점이 총 67골. 이때는 18개 팀이 뛰던 시기라는 걸 감안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즌에 이 98, 99 시즌에 그 리그 팀 득점은 42골로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죠. 많이 떨어지네. 델피에로 빠진 만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어. 못 해준 거지. 그러니까. 이 챔피언스리그 4강이 벌어지는 시점, 이게 4월 초 시점에서는 유벤투스는 리그 7위. 7위. 인테르가 8위. 이거 엉망이야. 전 시즌 1, 2 팀이 정말 사이좋게 폭망인데, 그 와중에 인테르가 더 폭망했죠. 더 폭망했습니다. 인테르는 이때 호나우드랑 로베르토 바조가 번갈아가면서 부상당하면서 여기도 공격수가 없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리피 감독이 결국 사임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제 팀을 맡을 수 없게 돼서 사임을 하게 되고,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여기 부임합니다. 그 전에 파르마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이끌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유벤투스가 굉장히 젊은 감독을, 그것도 밀란 출신인데 젊은 감독이 야심차게 영입을 하고. 당시 젊은 감독. 요 당시에. 근데 그때 영상 보죠? 약간 뽀송뽀송해요, 진짜. 지금 안첼로티 같은 느낌이 아니야. 이 경기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설 속의 선수들이 다 굉장히 젊습니다. 어려워. 긱스도 그렇고, 막, 이쪽도 다. 베컴은 소년이야. 그래서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부임한 이후에는 그러니까 공격수 어차피 없으니까 지단을 좀 올리고, 근데 지단한테 공격의 전권을 줍니다. 지단을 굉장히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4-4-1-1 형태로 이제 많이 서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팀을 조금씩 추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1위는 라치오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었고, 2위가 피오렌티나 한 6점 차 정도 나섰어요. 그다음 3위가 밀란이었었는데 승점 차이가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이때부터 밀란이 정말 기적적으로 연승 행진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는구나. 자케로니 감독의 밀란이 극적으로 이 시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그 짜짜로니 밀란 그때군요. 자, 99년 4월 7일 이제 4강 1차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양팀 모두 다가 사실 조별 라운드도 그렇게 쉽게 통과한 건 아니었어요. 맨유는 그래 좀 나은 게 와일드카드이긴 했는데 당시 이제 바이언,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그다음 브렌비랑 이제 같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근데 사실 조만 보면 일단 네임밸류가 다 세잖아요. 그쵸. 이런 팀들과 같은 조에 속해가지고 승점 10점. 바이언한테 이제 승점이 1점 밀려서 이제 2위로 이제 와일드카드로 이제 8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 근데 유벤투스는 갈라타사라이, 로젠보리, 빌바오랑 같은 조였어요. 비교적 쉽죠. 근데 이때 성적이 1승 5무. 존나 비겼네. 진짜 엽기적인 성적으로. 1승 5무. 여기 승점 8점. 그래서 승점 8점으로 진짜 조 1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 1위니까 나가지. 2조에는 2위가 못 나가요. 1위로 진짜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진짜 8강에 나가요. 마지막에 로젠보리와의 홈 경기에서 못 이겼으면 그냥 못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벤투스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얘기죠. 이 정도의 팀들도 굉장히 어려워했을 정도로 이 시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맨유는 이제 8강에서 인테르를 꺾고, 유벤투스는 올림피아코스를 꺾고 각각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유가 먼저 인테를 만나서 8강에서 인테를 꺾고 이제 올라왔던 것, 이거는 유벤투스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전 시즌 챔피언과 거의 대등한 모습을 보였던 팀, 이탈리아 팀을 잡고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이 경기에 들어가 우리 이탈리아 클럽 이제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좀 들어갔을 겁니다. 맨유의 홈에서 펼쳐졌던 이 1차전 첫 번째 경기는 양 팀이 이제 1대1 무승부로 끝나게 됐는데, 당시 이제 유벤투스의 주장이던 이 콘테
네, 콘테가 이제 다비즈의 패스를 받아서 전반 25분에 선제골을 터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베가 앞서 나갔었고 맨유가 이제 좀처럼 이제 유벤투스 수비를 잘 뚫지는 못했었어요. 근데 유벤투스는 이제 앤디 콜이나 아니면 드와이트 요크가 박스 안에서 공을 잡는 걸 굉장히 잘 방해를 했죠. 그러면 이 경기에서 이제 몬테로나 율리아노 같은 수비수들이 굉장히 이 맨유의 공격수들, 그 두 명이 굉장히 맨유가 자랑하는 두 명의 공격수들을 굉장히 박스 바깥으로 잘 밀어냈었고, 그런 걸 잘 방해를 해줬으니까 결국에는 맨유의 공격수들이 슛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박스 안쪽이어도 저쪽 구석탱이 그쪽에서 슛을 하거나 아니면 박스 바깥쪽에서 공을 잡는 이런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 굉장히 수비를 단단하게 잘해준 거죠. 빡빡하게. 한편 유벤투스는 인자기가 좀 날려먹어서 그렇지. 예. 지단이 굉장히 패스를 잘 넣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서 공격수가 공을 잡는 일이 유벤투스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단의 그 능력,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이 지단을 이제 앞쪽에서 쓰면서 자유롭게 이제 공격의 정권을 주게 한 게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제 포메이션 전술 변화가 됐던 거였죠. 물론 맨유가 골은 안 따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긱스의 슛이 이제 율리아노 팔에 맞는데 그게 이제 페널티킥이 선언이 안 되고 그냥 넘어가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로이 코인이 중거리 슛을 때리는데 그게 이제 테디 셰링ham이 이제 건드리는데 그게 이제 옵사이드 선언이 돼서, 근데 사실 그때는 화면 비율이 4대3이거든요. 맞아, 4대3이야. 이게 16대 9가 아니야. 여기가 안 보여요. 그래, 맞아. 사실 카메라가 쫓아가는데 옵사이드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애매한데 어쨌든 옵사이드 판정이 납니다. 네. 믿어야지. 이제 그것도 이제 이제 골이 이제 인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맨유가 이대로 지나 싶었는데 추가 시간에 라이언 긱스가 정말 극적으로 동점골을 터뜨립니다. 골문 상단에 꽂아넣는 굉장히 혼전 상황이었었는데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일단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메인 디시, 그렇죠. 본격적인 경기에 들어갑니다. 자, 99년 4월 21일 이때 4강 2차전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유벤투스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데 4-4-1-1 형태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방에는 이제 인자기 선수가 쓰고 그 밑에 이제 지단이 거의 이 선에서 거의 모든 위치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요즘 말을 하면 프리롤이죠. 완전 프리롤. 네, 프리롤을 맡았었고, 그게 이제 지단이라는 선수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술이었고, 그 뒤를 데시안과 다비즈가 바꾸고 존나 쩐다. 와, 여기 멤버. 그 미드필더 좋아요. 딜리비오, 데시안, 다비즈, 콘테까지. 와, 이 멤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멤버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했지?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4-4-1-1 형태로 나오고, 맨유는 이제 4-4-2 전통적인 4-4-2가 나오는데, 이제 슈마이켈 골키퍼가 당연히 골문을 지키고 있었고, 이제 욘센과 스탐이 이제 센터백을 보고, 요 경기는 이제, 블롬크비스트, 로이킨, 니키버트, 그다음 데이비드 베컴. 앞에 콜과 요크가 섭니다. 자, 홈에서 원정골을 내주고 비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정을 가는 맨유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죠. 네. 게다가 이 경기 일주일 전에 아스널과 FA컵 4강전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재경기였어요. 혈투였죠, 그게. 네. 1차전 경기도 연장전 0대0으로 그냥 무승부로 비겼고, 그 다음 재경기를 치렀는데 재경기도 연장전에 들어가서 연장전에서 정말로 그 결승골을 얻죠. 라이언 긱스가 결승골을 얻죠. 근데 긱스가 이 경기 이후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경기 보면 부상당할만 해요. 네. 진짜 격렬한 경기였어요. 이 경기 자체가. 이것도 진짜, 그러니까 이때 아스널과 맨유의 그 라이벌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알 수 있었던 게 단적으로 이 경기이기도 합니다. 축구적으로 치열했던 것만이 아니라 진짜로 많이 싸웠어요. 맞아요. 뭐 육체적으로도. 네. 그래서 긱스가 이제 이때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 이 경기 챔피언스리그 4강 2000년 있기 전에 리그 경기도 사실 아예 빠져버려요. 그래서 사실 퍼거슨 감독이 당시 인터뷰로는 우리는 라이언이 돌아오고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 못 돌아왔습니다. 못 돌아와서 역시 이 시즌에 영입했던 블롬크비스트 선수가 이제 선발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블롬크비스트 선수는 파르마 시절에는 나름 괜찮았던 선수였었고, 그다음에 맨유에 와서는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가 이렇게 대단하게 있지는 않아요. 블롬크비스트 선수가 어쨌든 퍼거슨 감독 입장에서는 긱스의 대체자로는 어쨌든 이탈리아 리그 경험도 있고 그래서 딱 세웠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의외로 블롬크비스트가 굉장히 좀 성실하게 잘 띄워주면서 나름의 효과를 좀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이게 1차전에서 동점골로 라이언 긱스가 안 나오니까 얼마나 편안한 마음 편하죠. 그러니까 유벤투스 입장에서 제일 걱정했던 게 당시 베컴보다도 긱스. 그러니까 긱스는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기량적으로 봐도 그때 베컴보다는 긱스가 농이극거 가고 있던 타이밍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경기 시작하고 10분 만에 인자기가 2골을 넣으면서 맨유의 결승은 진짜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골은 지단이 정말 좌측에서 예술적인 크로스를 보내주고 이거를 이제 인자기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게 잘 밀어넣은 그런 골이었고요. 두 번째 골 자체는 약간 맨유한테는 운이 따르지 않았었는데, 스탐이 이제 발을 맞고 이제 굴절되면서 크게 바운드가 되면서 이게 들어가는 그런 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대0이 된 상황에서 맨유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가 지금 홈에서도 비기고 왔는데 10분 만에 2대0 이거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을 그렇지. 텐데 재밌는 게 이 2대0이 된 순간부터 유벤투스가 약간 느슨해집니다. 유벤투스가 약간 느슨해지고, 이거 끝났다. 그다음 맨유는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우리 후회 없이 하고 가자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맨유가 자랑하는 그 영혼의 투탑이죠. 앤디 콜과 드와이트 요크가 두 선수의 호흡이 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선수 간의 호흡으로 뭐 박스까지 전진하거나 2대1 패스를 주거나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24분에 전반 24분에 이제 맨유가 한 골을 따라간 게 굉장히 큰 득점이었습니다. 이 타이밍이 되게 좋아요. 네. 이때 안 넣고 만약에 이대로 전반 골 못 넣은 상태 후반 가면 이게 사실 패색이 짙어지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렵죠. 예.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그것도 전반전 24분. 네? 그러니까 전반 중반이 되는 시점에서 그렇지. 너무 좋은 타이밍이지. 예, 이게 이제 베컴의 코너킥을 로이킨이 이제 헤더로 마무리 있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점에 이제 맨유가 이제 한 골을 쫓아가게 되면서 맨유 선수들은 이제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었고, 요 직후에 맨유가 굉장히 큰 위기 상황을 하나 맞거든요. 골문 안으로 들어가는 골이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스탐이 굉장히 어렵사리 걷어내면서, 이것도 선수한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뭔가 될 것 같다. 된다.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골만 쫓아가면 이제 반대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4분에 앤디 콜의 그 로빙 패스를 드와이트 요크가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제 헤더로 집어넣었는데, 이 동점골을 넣었을 때 맨유는 정말 벼랑 끝에서 다 기어 올라와가지고 유벤투스 목줄을 딱 움켜쥐는, 일어났어 일단요. 네, 목줄까지 움켜쥐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2대2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정골 우선을 따지게 되면 이 상태로 끝나게 되면 맨유가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 두 골이니까.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드와이트 요크는 전반전에 그리고 골대를 한 번 더 맞춥니다. 굉장히 멋진 왼발 슛을 해가지고 골대를 한 번 더 맞춰요. 그러면서 경기 양상이 이때까지, 그러니까 10분까지 유벤투스가 앞서놨던 상황과 전반전 마칠 때의 상황 완전히 뒤집어진 채로 후반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후반에 들어와서는 양 팀이 각각 이제 한 번씩 결정적인 기회를 한 번 맞는데, 이제 유벤투스는 이제 인자기가 한 번 날려먹고, 예. 맨유는 콜이 한 번 날려먹습니다. 네. 그것도 그 베컴 크로스가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가거든요. 끝내주는 패스가 들어가는데, 그걸 또 콜이 날려먹죠. 자기는 이렇게 트래핑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발이 세모였나? 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날려먹고, 그 다음에 맨유는 후반에도 이제 데니스 어윈이 좌측 풀백인데, 예. 어윈이 슛을 날린 게 또 골대 맞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좌측 풀백에 올라와서 그 가운데 들어와서 슛 쐈다는 것 자체가 맨유가 굉장히 여유가 생긴 거예요. 네, 유벤은 대신에 이거 벤치 입장에서는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이제 스콜스를 교체로 출장을 시키면서 사실은 2대2 상황으로 끝나도 괜찮지만 우린 좀 더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표명을 한 거죠. 그래서 83분에 결국은 상대의 실수를 틈타서 이걸 굉장히 재빠르게 드와이트 요크 선수가 공을 빼냈는데, 이 공을 몰고 가다가 페루치 골키퍼한테 걸려서 넘어집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흐른 공을 앤디 콜이 끝까지 쫓아가서 밀어넣죠. 사실 이거를 앤디 콜이 못 넣었다 하더라도 아마 페널티킥이 선언됐을 겁니다. 너무 페루치가 그래도 요크를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기 때문에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 어쨌든 간에 이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맨유가 2대3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합산 스코어 4대3으로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아까 LTL 때 영주형도 얘기했지만, 네. 이 시즌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 저력 위닝 멘탈리티 이런 거를 집약시켜서 만들어내는 그 역전승이 너무 많았어요. 이걸 본 해외 축구 팬들이나 타 외국의 팬들이 누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냐고, 이런 팀을. 그러니까 맨유가 이때 정말로 완전,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를 지배하고 있는 지배자였지만 대회컵 경쟁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는 그 시즌이 되죠. 그래서 여기를 얘기를 좀 드리면, 이 경기가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경기는 맨유가 마침내 유벤투스 컴플렉스를 딛고 일어났던, 그래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진출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평가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가 1, 2차전 모두다가 굉장히 극도로 불리한 상황을 딛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이언과의 경기에서 왜 그런 기적 같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경기를 해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선수들은 우린 지지 않아.
아무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그래. 그 생각을 진짜 갖고 있었을 거예요. 해봤으니까 야 몰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이게 90년대 이탈리아 리그 팀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89년, 90년 그러니까 이 밀란이 두 차례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한 거를 제외를 하더라도 90년대 10년 동안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7번을 나갔습니다. 이탈리아 클럽들이. 이탈리아 세리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우승은 2번밖에 못했어요. 예. 2번. 밀란이 한 번, 유베가 한 번 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당시 유에파컵에서는 6번을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금의 유로파리그와 그때 유에파컵의 위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예. 그러니까 이때는 3, 4위 팀들이 나가던 대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리그에 잉글랜드, 스페인, 뭐 분데스리가, 세리에 이런 데서 3, 4위 팀들이 나가던 대회였기 때문에 위상이 훨씬 더 높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유에파컵은 심지어 이탈리아 클럽끼리 결승전을 치른 것도 3번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90년대 이제 압도적이었는데 이게 왜 그랬냐면은 잉글랜드 클럽들이 헤이젤 참사 이후로 그러니까 유럽 클럽 대항전 출전이 금지되면서 맞아요. 80년대 말에 이제 대회 경쟁력을 많이 잃어요. 그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힐스보로 참사까지 터지면서 80년대 후반이 진짜 잉글랜드 축구의 역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흑역사거든요. 암흑기죠. 완전히. 굉장히 안 좋았던 예. 시기였어요. 그래서 EPL 출범 이후에 맨유는 뭐 가장 강한 팀이었지만 그랬던 맨유마저도 대회 경쟁력은 조금 부족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맨유가 유벤투스랑 96, 97 시즌부터 이 98, 99 시즌까지 3시즌 연속으로 맞아요.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데요. 96, 97 시즌에는 같은 조에 있었는데 두 번 다 맨유가 집니다. 1대0으로. 홈 어웨이를 다 져요. 근데 97, 98 시즌에는 같은 조에 속했는데 홈에선 3대2로 이기고 원정 가서 1대0으로 져요. 근데 이 시즌 98, 99 4강전에 만나서는 홈에서는 1대1로 비기고 원정 가서 3대1로 이기죠. 제일 중요한 길목에서. 네. 그러니까 이 맨유가 유벤투스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 이거 자체가 당시에 잉글랜드 클럽들이 대회 경쟁력을 회복해 나가는 과정을 정말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남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맨유가 이럴 정도니까 사실 다른 팀들 좀 더 했었는데 뭐 90년대에 대회컵을 나갔던 다른 팀들 뭐 노리치 시티, 뭐 아스톤 빌라, 뭐 리즈, 리버풀 뭐 이런 팀들이 있는데 다 이탈리아 클럽을 상대로는 재미를 못 봤어요. 심지어 리버풀 같은 팀들은 91, 92년 유에파컵인가 그럴 텐데 제노아한테 2번 다 집니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당시에 잉글랜드 클럽들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이거를 한번 이제 극복을 하고 나니까 이랬던 잉글랜드 클럽들이 이제 이탈리아 클럽을 올라오기 시작해요. 반대로 더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이 돼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 클럽들에게서는 이 맨유가 트래블 우승, 그 다음에 인테르, 유벤투스 다 깨고 올라간 거, 이것들이 굉장히 큰 의의를 가진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데이빗 베컴입니다. 베컴. 네. 데이빗 베컴이 프랑스 월드컵에서 이제 아르헨티나랑 경기를 해서 이제 시메오네 발로 차다가 이제 퇴장나가잖아요. 네. 그 이후에 저는 베컴이 축구를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분위기는 역적의 분위기였죠. 진짜 이거는 국민 역적이에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국민 역적이고. 우리 뉴스에도 나왔어. 네. 한국 뉴스에 막. 타블로이드에서 막 다 욕을 하고 베컴은 길 가다가도 욕을 먹었대요. 그래. 야! 그 베컴 못 알아볼 수도 없어. 그 외모인데 어떻게 못 알아봐.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베컴을 싫어하는 이유가 베컴은 축구 선수 중에 제일 잘생겼다. 근데 빅토리아랑 사귀네. 그렇지. 이 새끼 재수 없네. 이걸로 되는 거야 그냥. 아이고 배 아파. 근데 중요한 순간에 퇴장을 당해. 네.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 98, 99 시즌에 데이빗 베컴이 진짜 트래블에서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베컴 정말 잘해요. 네. 제가 맨유 선수 중에 계속 얘기하면 유일하게 좋아하는 선수가 베컴입니다. 네. 이 시즌의 활약으로 그 트래블에 이제 1등 공신이 되죠. 1등 공신되고 실제로 99년 발롱도르 시상식에서 2위 차지합니다. 포디움에 올라갔어. 예. 1위가 누구였냐면은 히바우도였어요. 히바우도가 1위, 베컴이 2위, 3위가 셰브첸코. 셰브첸코. 이때 그 셰브첸코가 그 디나모 거기서의 셰브첸코 활약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밀란으로 넘어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데이빗 베컴이 그 정도로 축구 선수로서의 입지가 확 자리 잡음과 동시에 그리고 이때 이제 베컴이 이렇게 호감으로 바뀌니까 이때부터는 빅토리아랑 그때 사귀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파파라치가 다 달라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 셀러 커플이 된 거야. 그렇죠. 갑자기 최고의 걸그룹에 있었는데 역적의 스타가 되니까 이제 비슷비슷하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적에서 갑자기 셀러 커플이 최고의 셀러 커플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축구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야 여자친구도 예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인생은 진짜 한순간이야. 모르는 건데. 김영건 보세요. 근데 한 방이야. 김영건 선수 지금 킹영건 됐잖아요. 맞아요. 베르통건 이런 게 그 전에 진짜 김영건 선수 나 진짜
나도 비판을 했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랬는데 그치. 걱정이 될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단 말이야. 이게 너무 좀 실수가 조금 경솔했어 많이 그때는. 네, 발언이 너무 좀 쉽게 나갔다 그랬나?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월드컵에서 어떤 그런 거랑 꾸준히 활약해 주니까 이제 또 킹용건이라고 해주잖아요. 맞아요. 네. 결국 뭐냐 축구 선수 축구를 잘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네. 본업을 잘하면 네.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면. 그렇죠. 네. 이건 범죄가 아니잖아. 사실.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범죄는 아니죠. 축구로 만회하는 게 안 돼요. 범죄는 축구로 보답해. 범죄는 저기 살고 와야죠. 벌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지. 이게 벌을 받아야 네. 되고 사회적인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축구적으로 뭐 비난을 받을 일이나 뭐 경솔한 언행이나 이런 그런 거는 좀. 축구를 잘해서 자기 본업을 잘 보여주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게 데이비드 베컴의 사례도 나오고 요 대회에서 이제 잉글랜드 내에서는 완전히 이제 스타로 떠올랐지만 그리고 베컴을 싫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네요. 뭐죠? 맨유 소속이라는 거. 그것도 다른 맨유 팬이 아닌 다른 팀 팬들 소속으로는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맨유는 되게 다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잘해서 그래요. 그렇죠. 제일 잘하는 팀은 나머지 팀들의 공분을 삽니다 원래. 압도적인 1등이니까. 너무 과하게 잘하니까 그때 조금 흔들었던 게 아스날인데 좀 흔들다 말았죠. 그래서 아스날이 근데 90년대 말에 열심히 잘했지.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좀 잘하다가 계속 붙어요. 요 97, 98 시즌 한 번 우승한 이후에 계속 2위 뭐 1위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당대 라이벌이 계속 이제 사실 무리뉴가 첼시에 부임하기 전까지는 두 명이었어요. 맨유와 아스날의 라이벌리가 진짜 엄청났었죠. 그러다 갑자기 무리뉴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굉장히 힘든 시기를 16년 동안 겪고. 네. 그렇죠. 사실 뭐 맨유도 지금 그렇지.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니까요.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오늘의 탁골 매치. 이때는 바이언전을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지단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네. 이런 경기들 사실 찾아보면 보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하이라이트 같은 거 보시면서 하이라이트가 아마 그 유튜브에 꽤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게 아마 있긴 있을 있어요. 거예요. 옛날 매치는 제법 있어요. 네, 재밌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탁골 매치는 또 어느 경기가 될지 여러분 보니까 뭐 댓글 엄청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그런 거 중에 또 재밌는 경기 네. 꼽아와서 찬호 형과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